208년 6월 하북을 평정한 조조는 삼공을 폐지하고 스스로 승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로써 조조의 권위는 더욱 높아졌고 헌제는 목숨을 연명한 걸 감사해야 하면서 조조의 지령에 도장만 찍는 존재가 됩니다. 같은 해 7월 조조는 형주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군을 집결시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형주에서는 유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유표의 나이 67세였습니다. 유표는 병이 깊어지자 유비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들이 재주가 없고 유능한 가신들이 모두 죽거나 쇠락했으니 내가 죽거든 경히 형주를 맡아주시오. 곁에서 유비에게 유표의 말을 따를 것을 권하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후하게 대했는데 그의 말대로 따른다면 사람들이 필시 나를 야박하다 할 거라면서 유표의 제안을 사양합니다. 하지만 배송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표가 유종을 후계자로 세웠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표가 죽자 유표의 장남이었던 유기를 대신해 차남 유종이 형주목에 오릅니다. 유비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유기와는 다르게 유종은 채모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표는 단지 바지사장이고 형주의 실질적 주인은 채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채모는 형주에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채모는 특히 엄청난 부자여서 별장이 수십 채인데다 수백 명의 척까지 거느렸다고 합니다. 유기는 성품이 인자하고 평판이 좋아서 처음에는 유표가 총애했지만 유종과 최씨 일가가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유기를 험담하고 끌어내려서 유기가 유표의 눈밖에 나고 유종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최씨 일가의 음해가 너무 심해서 유기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유기를 불쌍히 여긴 제갈량은 유기에게 차라리 변방으로 가 몸을 피하고 있으라고 알려주고 유기는 자진해서 죽은 황조를 대신해 강하태수가 됩니다. 이 사건으로 유기는 유비와 가까워지고 이후의 둘은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채모와 괴월은 유비마저 못마땅하게 여기고 유비가 연회에 초대됐을 때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살을 눈치챈 유비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곧 자객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마침 유비와 그의 말 정로는 물에 떨어져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유비가 속삭이면서 정로야 오늘 재앙이 닥쳤으니 힘 좀 쓸만하지 않냐 라고 하자 10m를 뛰어올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소 과장이 심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강하태수로 있었던 유기는 아버지 유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양양으로 찾아오지만 유표가 막판에 마음을 바꿔 유기를 후계자로 삼을 것을 걱정한 채모가 강하를 지키라는 책임을 버리고 병문안을 온 것을 알면 아버지께서 더 위독해질 거라면서 유기를 쫓아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은 유종은 조조를 상대로 맞서 싸울 생각이었지만 그의 후원 세력이었던 채모와 괴월은 승산이 없다며 반대합니다. 사실 채모와 괴월은 조조에게 항복한다 해도 주군이 바뀌는 것일 뿐 손해보는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채모는 어린 시절 조조와 친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조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종이 계속해서 항전 의지를 보이자 부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나라를 건설해서 대항한다 하더라도 조조의 세력을 막을 수 없으며 유비가 조조의 적수가 된다 하나 또한 당해낼 수 없으므로 반드시 패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유비가 조조에게 승리를 거둔다 해도 유비는 장군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유종도 이런 호족들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확인하고 전의를 상실합니다. 조조와 싸운다 하더라도 호족들이 배신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유종은 조조에게 항복의 의사를 밝히고 조조는 형주를 날로 먹게 됩니다. 유종은 조조에게 항복하면서 형주의 수군까지 모두 바쳤는데 이 때문에 수군이 약했던 조조가 곧바로 송권을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줍니다. 조조는 항복한 유종의 부하들을 높은 관직에 올리고 유종은 형주 자사에 봉합니다. 하지만 조조가 자식을 낳으려면 송권 정도는 되어야지 유표의 아들은 개나 돼지와 같다고 한 걸 봐서는 속으로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항복해온 유종을 경멸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번성에 있던 유비는 조조가 완에 도착할 때까지 유종이 항복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종은 항복했다는 사실을 유비에게 알리기가 민망해서 그때까지 따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비는 더 일찍 와서 말하지 않고 이제 화가 닥쳐서야 자기한테 말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면서 화를 냅니다. 유비는 길을 떠나면서 유종에게 들려 유종을 부르지만 유종은 두려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종에게 실망한 여러 가신들은 유종을 떠나 유비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제갈량은 유종을 공격해 형주를 차지하라고 설득하지만 유비는 차마 그럴 수 없다면서 거절합니다. 유비는 유표의 묘에 들려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고한 후 강릉을 향해 떠납니다.
얼마 후 양양에 입성한 조조는 쉬지도 않고 직접 오천의 최정예 기병부대인 호표기를 이끌고 유비를 맹추격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끊임없이 괴롭혀온 유비를 드디어 잡아주길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반대로 유비는 그를 흠모한 10만의 백성들이 유비를 뒤따랐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이 유비를 따라 나선 건 유비의 평판이 높았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주민 중 많은 이들이 조조의 서주 대학살을 피해 형주로 이주왔던 피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하들이 유비에게 백성들 때문에 진군이 더뎌진다면서 백성을 버리라고 하지만 유비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내가 어찌 차마 버리고 떠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대신 유비는 관우에게 수백 척의 배를 줘서 강릉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결국 조조에게 따라잡힌 유비는 대패하고 유비는 또다시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때 장비와 조은이 대활약한 덕분에 유비는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장비는 20명의 병사만을 이끌고 추격해오는 적 앞에서 다리를 끊고 내가 장익덕이다. 앞으로 나와 생사를 가름하자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때 감히 접근하는 적군이 없어서 유비는 도망갈 시간을 벌게 됩니다. 비록 정세와는 다르게 장비가 상대한 병사 수가 100만이 아닌 5천이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단한 용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장비하면 장판교를 떠올립니다. 조우는 유비가 버린 아들 유성과 간부인을 챙겨 무사히 도망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탈출하면서 조조군과 교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유비가 하마터면 훌륭한 장수를 잃을 뻔했구나 하면서 유선을 바닥에 내던졌다는 이야기도 정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조조의 추격을 뿌리친 유비는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나온 유기와 합류해 하구로 향합니다. 이때 정세를 살피기 위해 형주의 사신으로 와 있었던 노숙이 유비를 찾아갑니다. 노숙은 유비를 만나 이제 어쩔 것인지 묻자 유비는 당시 창호 태수로 있었던 오거에게 의지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숙은 그럴 바에는 송건에게 귀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비는 오거에게 가려는 생각을 고쳐먹고 노숙과 함께 제갈량을 송건에게 급파합니다. 노숙은 제갈량의 형 제갈금과도 친구였기 때문에 이 둘은 친분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 송건은 조조가 강동으로 침공할 것을 대비해 시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앞서 조조는 송건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죄 지은 자들을 토벌했고 군기가 남쪽으로 향하자 유종이 항복했소. 이제 수군 80만을 단련하여 바야흐로 옷땅에서 손장군과 자웅을 가려보려고 하오. 송건이 편지를 신하들에게 보여주자 다들 겁에 질려 싸우기도 전에 항복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시상에 도착합니다. 제갈량은 송건을 만나자마자 저희 유비님은 조조와 천하를 다투고 있지만 장군께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조조에게 항복하라면서 송건의 결정을 촉구합니다. 제갈량의 이 한마디로 유비는 송건에게 몸을 위탁해야만 하는 도망군주의 위치에서 조조와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주체적인 군웅의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송건이 발끈하면서 너희는 승산도 없으면서 왜 조조를 섬기지 않느냐고 묻자 죽으면 죽었지 어찌 남의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조조에게 항복을 고민하고 있었던 송건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송건은 제갈량에게 조조에게 박살난 상황에서 어찌 조조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제갈량은 유비가 비록 패했으나 아직 1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고 유기가 거느리는 병사 또한 최소 1만이라고 말합니다. 제갈량은 조조군을 멀리 날아와 힘을 다한 강노에 비유하면서 조조군은 먼 길을 와 지친 데다가 수전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승산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제갈량을 만난 송건은 조조와 싸우려는 마음을 품지만 송건의 가신들은 형주의 호족들과 마찬가지로 조조에게 투항한다 해도 잃을 게 없는 상황이었고 항복한 형주의 호족들이 조조에 의해 제후에 봉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와 싸울 동기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한 인물 중에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가신들이 맹렬히 항복을 주장하자 속이 불편해진 송건은 뒷간에 가기 위해 자리를 뜹니다. 노숙이 조용히 송건을 쫓아가자 송건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숙의 손을 잡고 속마음을 물어봅니다. 노숙은 호족들이야 조조에게 항복해도 잘 살 수 있지만 장군께서는 어찌 되시겠습니까? 라면서 싸울 것을 권합니다. 송건은 그것이 자기 생각과도 일치한다면서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건은 주유를 불러들여 의견을 물으니 주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조는 비록 한나라 승상의 자리에 올라있지만 사실은 한나라 조정의 적입니다. 지금 북방의 영토를 이미 안정시켜서 조조가 근심 없이 장기전을 펼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수전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마초와 한수가 오히려 동관 서쪽에 있으면서 조조의 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병을 버리고 수군에 기대어 오나 월과 다투는 것은
본래 중원에서는 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현재는 날씨가 추워서 말에게 먹일 것이 없고 중원의 병사들에게 멀리 강호의 땅을 건너도록 하였으므로 물과 땅에 익숙지 못하여 반드시 질병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는 용병의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장군께서 조조를 잡으려고 하신다면 좋기 오늘이 마땅합니다. 주유의 말을 들은 송건은 칼을 뽑아 앞에 놓인 책상을 두 동강 내며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다시 조조를 맞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상과 같이 될 것이오. 이렇게 송건은 조조와 싸울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송건은 주유를 총지휘관으로 임명하고 노숙을 창군 교의로 임명해서 보좌하게 합니다. 송건은 주유에게 3만의 병력을 맡기는데 유비가 보유한 2만의 병력을 합쳐 총 5만 명이 조조에 맞서게 됩니다. 한편 조조는 자신이 80만의 병력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항복해온 형주군을 합쳐 25만이 안 됐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송건 유비군에 비해 5배가 많은 압도적인 병력이었습니다. 한편 조조 측에서도 강동을 공격할 계획에 반대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가우였습니다. 가우는 굳이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송건이 알아서 항복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출진을 명합니다. 그리고 양군은 드디어 적벽에서 격돌합니다.